현재 분위기는 시장이 9월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는 것이 미국 연방부채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긴 하지만 지난 4년간 부채가 13트릴리언 달러 증가했는데 GDP 대비 무려 123%에 달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제 해결보다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문제 해결의 골치를 썩을 것 같습니다. 미국 7월 소매 판매 수치가 예상치를 능가하는 전월 대비 1%나 급등하면서 불경기 우려가 불식됐다는 기사와 함께 증시가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활발한 소비자 지출과 견고한 노동시장 덕분에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소매 판매 수치가 전월 대비 보합에서 0.2% 감소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폭은 조금 뻥튀기 된 느낌입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 많이 올랐는데 고금리에도 미국 소매 판매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뉴스는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격 상승을 고려해서 보면 실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인데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좋게 몰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고전적인 펌프 앤 덤프라고 오를 만큼 오른 주식들을 기관은 팔고 나가는데 개미는 분위기에 속아 계속해서 사는 시점에서 버블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시장은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면서 금리는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시장을 보고 있으면 금리를 내릴 때까지 유가와 석유 섹터를 계속해서 때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어 물가를 잡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비와 고용이 나쁘지 않으면서 소프트 랜딩으로 가려면 유가라도 때려서 CPI를 낮춰야 합니다. 유가의 투기 시장은 피지컬 시장보다 50배는 크기 때문에 수요 공급 펀더멘틀과 상관없이 단기간 조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석유 수요는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지만 반대로 페이퍼 시장의 투기 세력의 포지션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습니다. S&P 500 지수로 보면 IT가 가장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에너지와 금융이 가장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거의 유일하게 10년 평균 PE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에서 에너지 섹터 비중은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면 닷컴버블 시절보다 낮은 4% 미만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역대 유가를 보면 80년 이후부터 봐도 높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중국이 평균 10%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 중반부터 보면 20년 동안 미국 금융위기, 사우디 치킨 게임 그리고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면 유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힘듭니다. 인기가 없는 섹터다 보니 그나마 안정적인 대형 회사 위주로 자금이 들어와 있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의 가치평가 격차가 최고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차후의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면 중소형주가 갭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를 이용해서 작은 회사를 인수하는 게 개이득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사실 석유 회사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70만 넘어도 좋고 $80를 넘는다면 매우 좋기 때문에 더 높은 유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거의 트럼프가 100%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만 해도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섹터별 포지션에 대해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해리스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경합주 중 4군데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유리해질수록 정책적으로 미국 친환경 회사들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는 회사는 ASPN과 FSLR인데 둘 다 1년 기준 많이 올랐다가 최근 주춤거렸는데 다시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아스펜 에어로젤은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크게 반등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본인의 공약처럼 전기차 법안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2026년부터 새로운 전기차 규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자동차 업체의 OEM 공급 계약을 맺은 ASPN의 매출과 마진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올라갔는데 ASPN은 배터리 열폭주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에어로젤이라는 특수 단열재를 생산합니다. 현재 직접적인 경쟁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같이 본질적으로 화재 문제를 개선한 기술이 상용되지 않는 한 장래는 밝아 보입니다. SEC 공시를 통해서 유명 펀드들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부분 펀드가 뻔한 빅테크에 집중한 거에 비해 뭔가 친숙한 기업들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했음에도 그동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비레크만 포트는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 역시나 힐튼, 치폴레 그리고 버거킹, 팀홀튼, 파파이스의 모회사인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 탑3입니다. 재밌는 건 실제 비레크만이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은 음반회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인데 유럽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공개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앞서 공개된 포트에서 금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으나 전부 다 정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은 지난 6개월 동안 23% 정도 올랐고 아마도 충분히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값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중앙은행들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많았던 알리바바를 24% 정도 늘려서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 많이 들고 있던 JD는 비중을 줄여서 5위로 내려갔고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를 추가해서 네 번째로 올리면서 상위 5개 중 중국 회사가 3개를 차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석유 주식인 VTL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알리바바 이번 실적은 전망치를 밑돌았고 특히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나 줄면서 성장성 기대에 비하면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클라우드나 AI 분야에서도 기대가 큰 회사고 주가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반등한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공개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력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직접적인 라이벌인 PDD나 JD에게 뭔가 계속 밀리는 느낌이고 그동안 성장 기대감이 큰 무기였는데 그걸 잃은 것은 위험 요소입니다. 징둥닷컴 JD의 실적은 알리바바와 달리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9%나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정말 저평가였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인구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크게 실감나지 않지만 매년 거의 작은 나라 인구 전체를 잃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노동력이 감소한다고 가정한다면 생산성과 소득 성장성이 받쳐줘야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은 작년에 연간 33만 대의 로봇을 설치했고 곧 연간 50만 대 비율에 도달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AI, 사물인터넷, 육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은 중국 IT 기업의 미래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최고 문제는 외국 투자금의 유출인데 2분기도 상당한 외국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는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또한 늘 궁금증의 대상입니다. 애플 지분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장 많이 들고 있고 6위까지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버핏은 옥시덴탈 지분의 거의 3분의 1을 들고 있는데 재밌는 건 아시아의 가치 투자자라는 리루 역시 옥시덴탈을 들고 있습니다. 버크셔가 BYD를 구매했을 때 리루가 찰리먼거에게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고 생전 찰리먼거가 유일하게 믿고 돈을 맡긴 사람으로 유명할 만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포트가 비슷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버크셔가 울타뷰티를 새롭게 추가했다는 뉴스에 울타뷰티 주가가 크게 반전한 걸 보면 워런 버핏의 인지도를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버핏은 누홀딩스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셀 2000 지수가 대반전하면서 소개해드린 나스닥 주식들이 조금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베렌, 에릭 노텔은 금요일 BNN과의 인터뷰 중에 VRN에 관해서 본인 펀드에 가능한 한 최대로 사는 중이고 개인 계좌로도 이틀 전에 샀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탑픽으로 선택하고 싶었지만 같은 회사를 2번 연속 선택할 수 없어서 뽑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펀더멘틀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 20에서 25년 정도의 안전한 재고가 몬트니와 듀버니에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몬트니의 빅팬이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올해 FCF 수익률은 18% 정도고 그중 6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가장 큰 문제인데 논코어 자산을 좀 팔아서 부채를 줄일 수 있고 다음 부채 목표를 맞추면 FCF의 75에서 80%까지 주주환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현금 흐름의 3배 정도의 거래 중이고 2026년 기준으로는 2.6배 정도인데 FCF 10%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2배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좋게 말했습니다. 파렉스 에릭 노텔은 본인 인컴 펀드에 가장 많이 보유 중인 파렉스에 대해 당장 배당은 안전하다면서도 로열티 회사인 FRU 같이 더 안전한 배당주가 있기 때문에 배당 보고 구매하는 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탐사 결과에 대해 CEO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 같다고 합니다. 당장 펀드에 더 추가할 생각은 없고 매장량과 생산량을 일부 잃었기 때문에 더 많은 드릴링을 해야 해서 앞으로 탐사 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스코시아은행에서 파렉스의 목표 주가를 27달러에서 23달러로 낮추면서 주가가 힘을 잃었습니다. 개인적으로 PXT는 작년 여름의 SU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선코어는 남들 다 오를 때 혼자 지지부진하면서 개미 투자자들 진을 뺐는데 결과적으로 기관들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모으기 적기였습니다.
물론 탐사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높거나 인프라가 가까운 곳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최근 탐사 실패는 위험 요소입니다. 발로아 에너지, 태국의 총리가 해임되는 등 정치적인 이슈로 VL의 주가가 5% 정도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생산에 들어간 농야옷이 유전이 생산량 대박을 터뜨리면서 바로 반전했습니다. 새로운 유전 생산량을 현재 하루 7,200배럴에서 향후 몇 주 내에 11,000배럴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하는데 2분기 생산량이 하루 평균 21,000배럴이었던 걸 생각해보시면 엄청난 양입니다. 거기에 내부자인 CFO가 자사주를 구입한 뉴스가 나면서 주가를 지지했습니다.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들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회사는 항상 경영진들이 기대 이상의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현금 흐름의 1배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회사인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가 변동성도 커서 트레이딩하기 진짜 좋은 주식입니다. 페이토와 북미 LNG 터미널, 저도 많이 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번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폭락으로 대부분 천연가스 회사는 손실을 기록 중이지만 페이토는 놀라운 해칭 덕분에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는 68%가 3.93달러에 내년에는 58%가 약 4달러에 해징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엄청난 저비용 생산자였는데 비용이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가스 생산자였지만 리퀴즈 생산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원래도 매장량이 많았지만 랩솔의 자산 인수 이후 프리미엄 땅이 많이 늘었고 생산량도 크게 증가시킬 여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부채가 많다는 점이지만 그럼에도 9%의 높은 배당은 안전해 보입니다. 이번에 북미 최대 천연가스 기업 중 하나인 TOU가 시아를 인수했는데 PEY도 캐나다의 LNG 사업이 활성화되면 TOU나 ARX의 인수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연가스 가격만 살아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세 곳의 LNG 수출 터미널이 건설 중이고 가장 용량이 큰 LNG 캐나다는 내년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지리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LNG 최대 소비국이 있는 아시아의 최단거리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남색으로 표시된 현재 건설 중인 새로운 미국 터미널도 곧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멕시코의 패스트 LNG 알타미라 터미널도 현재 1단계가 개통되었습니다. 송유관을 통해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송할 예정이라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자들도 낮은 가격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겨울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도 북미도 지난 몇 년간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천연가스 회사들이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